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3월의 첫 거래일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제가 약간 좀 현실보다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MBTI로 따지면 S보다는 N인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좀 막연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까지 시간적 유예를 둔 건 뭔가 좀 시간을 벌어놓고 나에게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라. 그러면 또 한 차례 정도 유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상상을 금요일이라서 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근데 3월 4일이 결국 도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리고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까지 완료를 했고요. 결국 막연한 상상은 현실이 되지는 않나 봅니다. 시장이 한 차례 더 폭격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연휴 동안 있었던 일들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자, 브리핑 6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윤활유가 됐던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덕분에 미국장은 그래도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바로 월요일 아침 이렇게 급락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1.5%, 나스닥이 2.6%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 1.7% 하락했습니다. 꼭 한국장 이렇게 돌아올 때 되면 꼭 이렇게 미국장 좀 안 풀리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금요일에 올랐다가 월요일에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 급락을 한 거고 한국은 금요일에 급락하고 3% 넘게 급락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테슬라가 또 2.8%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가 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죠. 중국 쪽으로 우회 수출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이 두 자릿수 폭락을 했습니다. AI 중심으로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이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볼게요. 관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5% 관세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 시간은 아직 3월 4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3월 4일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5% 이럴 거면 한 달을 왜 유예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예하기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그 카드를 내밀었고 덕분에 유예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협상 카드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로비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거를 더 만들어내는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중국의 플러스 10% 관세 추가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유예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의 추가 관세를 안게 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좀 아프긴 하죠. 왜냐하면 이미 바이든 때도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보복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그 플러스 10% 들어갔을 때도 15%의 보복 관세를 넣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 좀 타격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한해서 중국이 최소한의 어떤 보복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10% 추가 들어갔을 때랑 20% 추가됐을 때는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보복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도 조금 어려워요. 필요에 따라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상황까지 전개가 됐다. 3월 4일이 도래했다. 모든 관세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관세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에서도 2025년 모든 소비자들의 탑 컨선, 최고의 걱정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측이 이 인플레이션을 관세를 다 흡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리스크가 미국까지 전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PCE 물가 데이터잖아요. 이게 PCE 물가 데이터 덕분에 금요일에 미국장이 올랐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2.5%로. 이 PCE 물가 데이터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물가 올라갈 것 같아. 관세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 무마시키고 연기시켰는데 PCE 물가 데이터 전월 대비 떨어지면 연준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 옆에는 이제 코어 물가거든요. 코어 PCE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거죠. 그것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는데요. 근데 그래도 오늘 또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이게 다 엎어졌고 다시 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 쪽으로 힘이 더 쏠리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무엇보다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정부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정밀 타격을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영향 없게 잘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표도 이렇게 나와도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훅 가버립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스 페어리, 그러니까 이빨 요정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빨 요정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는 서양권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치아가 빠졌을 때 그 치아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와서 그거를 코인, 동전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빨 요정이 동전을 내는 게 아니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 알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결국에는 누군가는 관세를 부담해야 되고 그것은 소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워렌 버핏이 또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래서 S&P 500을 다 팔았구나라는 생각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한마디에도 시장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배경이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아직까지 S&P 500이 관세 리스크를 다 담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컸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봉인데 장대음봉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그러면 완벽하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도 시티그룹의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여기까지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요건 다 보셨죠? 이 3샷 젤렌스키, 트럼프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까지 셋이서 이제 백악관에서 만나서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 뭐 워낙에 지난 주말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라서 다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댓글들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약소국의 서름이다. 진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3샷이었다. 굉장히 모르겠어요. 뭐 미국인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가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의 스탠스는 굉장히 좀 무례하고 정말 좀 이거 한 사람의 정상을 상대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약간 서름이 좀 느껴지는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의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교체해야 된다. 젤렌스키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현실판 어떤 그 과거 50년대 뭐 제국주의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군사적으로 원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제 갚아야 된다. 뭐 이걸 그 전쟁이라도 종전시키면 그걸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으니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요 쓰리샷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유럽 쪽으로 가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의와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도 지금 급하거든요. 유럽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트럼프의 위협, 관세 위협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에게 뭐 어떤 유럽의 주도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들이라도 좀 뭉쳐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속내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다시 누군가는 또 트럼프 편에 붙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뭔가 조금 단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요겁니다. 디펜스 파이낸싱, 그러니까 방위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반 트럼프 전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반 러시아 전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트리도도 캐나다 대통령 총리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뭐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뭔가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계속 이렇게 뭉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정말 트럼프의 전략과 전술 정책들이 미국을 어느 정도 부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지지도가 반반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XRP 같은 것들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축적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 사이에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오늘 관세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결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로 다 끝나는데 사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마이너스 3%까지 한 달 만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로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다. 역성장도 마이너스 뭐 0점 몇이 아니라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관세 리스크를 이제 실물 경기에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전망치라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제 실물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는데 ISM 제조업 PMI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관세가 이제 현실이 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종목입니다. 뭐 좀 꿈이었으면 좋겠죠.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메타, 뭐 아마존, 너나 할 것 없이 테슬라까지 다 급락을 했고요. 그래도 이쪽에서는 조금씩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살아남은 섹터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섹터에서는 역시나 방산주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미국 방산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준비하실 때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TSMC입니다. 오늘 급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요거까지 들어가서 1,600억 달러 정도가 TSMC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애리조나 지역에 5개의 생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Most powerful company, 가장 훌륭한 기업이다. 역시 미국한테 이렇게 줄 서면 결국에는 또 이렇게 극찬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계속 쓰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의 급락은 막지는 못했던 흐름이었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 더 볼까요? 일라이릴리입니다. 어느덧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일라이릴리 주가만 보면 뭐 관세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이만큼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노보 노디스크와 경쟁 관계라고 했을 때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수혜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미국 중심으로 금리 중심으로 일단 오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이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 급락하는 걸 좀 보면서 그래도 연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관세가 진짜 현실이 되면서 이제는 뭐 유예 그런 것도 모르겠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 급락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어제 다우존스라든지 S&P 그다음에 나스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이제 박스권 이제 하단을 근접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제조업 PMI가 사실 좀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개 호재가 좀 있었긴 했지만은 뭐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에 뭐 더 솔라나지 더 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은 결국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 모멘텀이 약화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수출 제한 우려감에 어제도 또 8% 넘게 급락한 부분이 또 시장에 충격을 좀 줬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이제 AI 관련주들한테 이게 확산이 됐고, 반면 이제 채권 수익률은 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장기 금리들이 좀 안정화됐고요. 그다음에 달러화는 좀 하락을 했고, 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또 이제 주말 내내 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지수 하단에 이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약세 뭐 상승한 종목들은 경기 방어 업종들만 상승을 했어요. 소비자라든지 리츠,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까지, 그다음에 성장주들은 뭐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또 2% 넘게 계속 지금 하락을 하면서 또 에너지 밸류 체인 정유주라든지 원자력도 어제도 또 많이 급락을 좀 하면서 시장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추세로 봤던 부분들 있죠. 이제 경기 안정적 성장세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그다음에 2025년 이제 빅테크 성장 둔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S&P 같은 경우는 저희가 5,800에서 6,100 정도 계속 저희가 박스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단에 접근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뭐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워 보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완수 대표님이 꾸준히 지수만 놓고 보면 계속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이게 또 내려올 수 있다. 분위기 좋았을 때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수만 놓고 보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올라갈 어떤 탄력을 좀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시장을 좀 압박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3월 4일 내일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내일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예정대로 바로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그 국경에서 불법 이민이라든지 불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약속 이행이 이미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경고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주말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 파국도 지금 나왔고요. 거기다가 프랑스, 영국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반기
요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안도 진척이 미흡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변국에 대한 경고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다가 지금 취임 지금 1개월이 경과가 있지만 사실 성과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 실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차라리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본보기요? 예. 어떤 뜻이죠? 봐라, 이게 된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은 네. 분명히 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말로만 했고 협상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세라는 부분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적인 압박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뭐 한국이든 미국 증시든 계속 제가 주가지수 박스권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악재를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가지수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요인이다. 그것도 이제 하단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계속 관세가 당분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발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뭐 한 달 연기해주고 뭐 조금씩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본보기가 하나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캐나다, 멕시코가 첫 번째 타자가 됐고요. 주말 사이에 뭐 국산 알루미늄 이런 얘기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일단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현실이 된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그런데다가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한마디를 남겼더라고요.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남았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은 관세를 이미 많이 겪어봤다. 그만 뭐 나이가 벌써 그 정도 와, 되셨으면은 확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거의 뭐 네. 100년 동안 관세를 겪어보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는 어느 정도 전쟁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트럼프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하고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경제 금융 시장을 악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만 했으면 뭐 저희가 그러니 하겠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변화가 좀 컸거든요. 그 미국 S&P 500 다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30%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그래요? 예. 현금만 봐도 지금 3,342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말 1,676억 달러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현금화를 많이 시켰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축소를 했는데 주식 비중도 보시면 애플도 28%로 떨어졌습니다. 투자 비중.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6%,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9.3%, 그다음에 정유주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쉐브론도 6.4%, 옥시덴탈 페트롤 4.9%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하고 그다음에 전에 보셨던 이제 그 소비자들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이러한 종목들을 되게 많이 줄여서 현금화 시켰다는 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보시기에도 당분간 가게라든지 기업들의 충분히 부담이 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워런 버핏을 많이 따라하는 포트폴리오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 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워렌 버핏이 최근에 그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을 때 와, 이 정도로 다 팔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항상 지나고 보면 워렌 버핏은 항상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그널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한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의
말씀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도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관세가 부과되는 건 이제 시작이고 부과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경기도 불안해질 것이고 같이 전 세계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걸 우려해서 증시가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 실물 지표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조업 PMI가 발표됐고 뭐 애틀랜타 연준의 뭐 GDP 나우 이런 것들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중은 이제 계속 이제 악화된다면 상승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소비 지수는 사실 관세 부과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관세를 하면서 제조업을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 걸리겠지만 그래서 예. 어제 같은 경우 S&P 글로벌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52.7예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50을 충분히 넘었었어요. 괜찮네요. 예. 그다음에 ISM 2월 제조업 PMI는 50.3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치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2개월 연속 또 50을 상회를 했어요. 그렇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생산 지표들 1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2월 제조업 PMI들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지표들은 괜찮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반면에 이제 뭐 소비 지표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 1월 달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의외로 떨어졌어요. 2.5% 상승으로. 그것도 신기했어요. 네, 그 근원 PCE 지수도 2.6%로 전달이 2.9% 상승, 그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 지수가 1월 달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게 아닌가. 관세 부과 전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보여질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 성장률 쪽을 보면은 일단은 뭐 이미 애틀랜타 연은이 GDP 나와서 마이너스 3%까지 성장률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2025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는 한 2.2%를 보고 있고요. 네. 연준은 2.1%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수정이 돼야질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3월 달 제가 3월 19일 날 나오는 연준의 그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올해 2025년 경제 전망치들 다 수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제조업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계속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장은 시장이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저희가 용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조업단에서는 재고 사이클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서 시장은 그 확인을 할 때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급격하게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3월 19일 연준의 FOMC가 이 부분을 조금 타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9일도 아직 2주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긴장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가 고용 주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전망치는 사실 약간 좀 하향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5일 날 나올 ADP 2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14만 4천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좀 낮춰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7일 날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지금 10만 8천 건으로 1월 달에 비해서도 한 10,000건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주요 이유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방 정부 인원 감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230만 명 그 연방 정부 인원 중에서 뭐 10%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USAID 같은 경우는 벌써 10,000명을 해고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군에서도 이제 복무자 중에서 제3성 보유자를 이제 전역시킬 예정이다. 이게 한 2만 명, 맞죠. 예. 2만 명 이상 될 거다 지금 예정되고 있고. 2만 명이나 예, 돼요, 그걸 그게? 빨리 안 한다고 해서 이제 합참의장은 사실 경질한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고용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이 정부 부분에서 나오는 이 고용 감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은 당분간 둔화를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지금 민간에서 바로 흡수하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지수가 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민간에서 좀 흡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용 시장도 조금 이제 이번 지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 그게 궁금하네요. 고용도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그러면 안 좋은 고용을 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미국 경기 계속 둔화될 거고 애틀랜타 연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 떨어질 거다 쪽으로 해서 시장을 또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이럴 때 연준이 구원투수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살짝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반반 정도 그래서 되는군요. 이제 예. 연준에 이제 3월 19일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된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이제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결국 기준금리 통화 정책 쪽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이 부분을 또 연준이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대만이 이제 대만 TSMC가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 이 반도체 공장에 맞아요. 예. 이런 이제 제조업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시 또 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당장 뭐 나오는 효과는 좀 약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조업단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고용 지표들은 다시 또 호전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일은 저지르고 누가 이렇게 수습하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만드는 게 이 연준을 움직이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연준의 힘이 조금씩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3월 FOMC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시장에 부각이 될 것 같네요. 크게 전략은 수정할 게 없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엔 좀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를 조금 더 이번 주는 좀 강조를 제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부터 이제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 특히 이제 내수 부양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 벌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인 뭐 K뷰티라든지 엔터 소비재 쪽도 한번 더 짚고 가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저는 뭐 저희가 주가는 좀 빠졌지만은 지수는 빠졌지만은 이건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없는 모멘텀 찾아서라도 계속 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양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항상 소장님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슈도 좀 적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1월만큼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2월에는. 근데 이제 연휴 동안 엄청난 뉴스가 또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샀어야 했나 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네. 이거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동성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었었는데 2월 들어서는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96,000달러까지 24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120일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에는 78,000달러까지 이제 떨어졌고 이후 84,000달러 선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트루스 소셜에 발표하면서 95,000달러까지 이제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으며 93,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증시가 하락되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어떻게 자기의 투자 전략과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또 진행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정심을 가지고 투자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계속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니까 그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평정심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리플, XRP로 바뀌었죠.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이게 에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들었어요. 이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XRP,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자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거의 이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형태로 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이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어쨌든 이 미국에서의 시장의 중심, 암호화폐 중심으로 삼겠다라는 기조, 그 미국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이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발행된 토큰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과 밈 코인을 제외하면 딱 순위가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미국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당연한 것으로 해서 시가총액 1위니까 빼놨다고 봤을 때는 딱 맞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의 핵심이다. 그리고 두 개 다 내가 좋아한다. 이런 올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미국에서 뭔가 좀 기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탑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 몇 가지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뭐 밈코인 이런 것도 빼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핵심적인 코인들을 선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기준이 사실 뭐 궁금하기보다는 결국 이거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일 테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리플이랑 솔라나까지는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카르다노가 좀 의외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요거 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그 카르다노도 시가총액으로는 8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탑 10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보면 비트코인이 한 8%, 이더리움이 12% 정도, XRP가 33%, 솔라나가 24%였는데 네. 카르다노는 무려 66%가 급등하면서 카르다노까지 이제 들어간 것 그리고 가격대가 66% 상승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확실히 의외였다는 반응이 그 상승률에서 좀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르다노는 블록체인의 보안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2017년도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창립자는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창립자인데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 증명 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2021년 9월부터는 카르다노 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형태로 자체 블록체인 내에서 DApp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NFT도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리플 솔라나에 비해서는 조금 작았다가 같이 이제 또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확실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네요. 60% 이상의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는 티커 A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솔라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기 조금 그 밈코인을 그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을 발행할 때도 네. 솔라나를 활용했어서 요거는 힌트가 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솔라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솔라나가 트럼프가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매우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예. 조금 살펴보면 17일 대통령 취임 전에 발표를 했었고 전날 19일 날 73.94달러까지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5달러까지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일에는 영부인의 멜라니아가 밈코인을 똑같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했다가 12.36달러에서 0.85달러까지 대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리브라 코인을 이제 추천하는 형태로 올렸다가 이슈가 됐었죠. 네, 폭락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너무 밈코인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라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오명이었던 거죠. 네, 오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총 1,120만 개의 솔라나 코인이 규모는 한 약 13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 언락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솔라나 물량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RP는 워낙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라나도 관심이 많았는데 솔라나가 최근에 너무 밈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 더 확장해서 카르다노까지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상황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렇다고 솔라나를 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보완제 성격으로 카르다노가 좀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좀 되네요. 리플은 들어가는 거고 솔라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카르다노까지 같이 포함이 됐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그 트윗에는 안 적혀 있어서 그게 다들 논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조금 중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트럼프의 그 SNS 활동 자체를 보면 첫 번째 트윗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야.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 것이야. 이제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겠죠. 예. 이게 캠페인성 메시지로 이제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야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 중에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했던 거기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적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좀 미흡했고 두 번째 이제 트루스를 발행하는데도 네. 거의 한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물 ETF까지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되고 있어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언급했던 것을 보면 작년 2024년 7월 내슈빌에서 있었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그때는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로만 전략적 암호화폐 전략적 자산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는 이걸 확대해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크립토라는 형태를 쓰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이제 특히 초반에 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되는 용어와 표현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네. 용어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립토 서밋 행사에서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그래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인 출신이니까 시장을 계속 보고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도 좀 봤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윗을 쓰다가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누락된 걸 알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것도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제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물론 간밤에는 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자산이라는 기존의 공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그 크립토 서밋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크립토 관련되는 뭐 서밋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군요. 뭐 정상회담 또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겠다라고 돼 있는 또 초청한다고 돼 있는 대상자들이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인데 이제 주요한 프로젝트의 창립자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들을 참여한다라고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했던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창립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통령 직속의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무부, 법무부,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들이 참여하고 의장으로는 이제 데이비 삭스가 참여하고 전체적인 주관은 실무 그룹의 이사인 보 하인즈가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됐던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은데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더라도 혁신은 지원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하겠다라는 큰 메시지는 전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현황 그리고 또 어떤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좀 듣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될 텐데 금요일 날 좀 우리가 새로운 호재 또 새로운 뉴스들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바쁘거든요. 일단 취임하자마자 관세에 관련해서 정책들을 쭉 열을 올렸었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개를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다시 관세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3월 4일 기점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정책 갖고 오지 않을까. 뭐 크립토 서밋이 또 마침 그 상황에 있으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크립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계속 발목이 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예가 됐다고 들었어요, 과세가. 네, 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국내에 관련되는 정책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 가상자산은 2024년 작년 12월 10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분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들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년이 좀 다시 유예가 됐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세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방세 포함해서 총 22%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러면 또다시 과세 유예된 배경에는 이 과세를 하면 가상자산 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거래소도 이용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됐던 수익에 대해서도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그것도. 그러면 그런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자율적인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지금 트래블 룰을 적용해서 예. 특정한 거래소에서 만 이제 입출금에 확인이 되도록 약간의 이제 보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국가 간 과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가상자산은 별도로 보지 말고 금융자산에 포함시켜 달라. 네네. 이게 금융사업인데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게 그러네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합산해서 공제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하고 증액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인데 합산해서 한 5천만 원 선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것들을 업계에서는 계속 건의하고 투자자도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얘기했던 기본 공제 그리고 내가 손해가 났던 부분을 대한 2월 공제 그리고 전체적인 손익에 대한 것들을 합산해서 뭐 내가 손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다 통합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래소와 관련된 주거래능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이제 더 보강돼야 될 이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어떤 급등도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런 것들 팔로잉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